관련된 건 관련은 있지만 재무제표는 아니고요. 자, 여기 화면 봐주세요. 여러분 교재 84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여기 제 7절 내부 통제와 내부 회계 관리 제도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근데 얘는요, 회계 1급, 2급, 그다음에 세무 2급 할 것 없이 보통 전 회계 1, 2급에 많이 출제가 되는데 딱 한 문제 나와요. 나올 때도 있고 나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자격시험 목적으로 설명해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에서 회계 담당 업무를 하시게 되면은 여기 내부 통제라는 용어를 많이 들으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외부에서 공인회계사들이 회계감사하러 나오게 되면 요 서류를 줘요. 그래서 이 서류에다가 회계 담당자인 여러분들이 아니라 회사의 최고 책임자인 CEO와 그 다음에 재무회계 책임자, 그 재무파트 책임자인 CFO 두 사람이 사인을 받아요. 일종의 어떤 거라고 보시면 되냐면 병원에서 수술 받을 때 보호자들한테 사인 받죠. 왜? 수술하면 사람 다 죽어요? 그건 아니죠. 근데 사람 하는 일이란 모르는지라 아무리 작은 수술이라도 그 보호자가 서명을 해야지만 이 수술을 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의사들이 괜히 취미삼아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사람 일이란 모른지라 서명을 갖다가 받는 것처럼, 즉 독박 쓰기 싫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회계사들도 마찬가지로 그 회사에서 어떤 부정부패, 부정행위로 인해서 얘를 가짜로 써낼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공인회계사들이 회사에 가서 회계감사를 한다는 것이 부정한 것을 찾기 위해서 회계감사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럼 그 행위에 대한 그 적발, 그 평가는 별도의 계약에 의해서 저기 회사의 경영진으로부터 별도의 그걸 받아야지 그걸 별도로 해요. 그거는. 그런 작업은. 1년에 한 번씩 하는 회계감사는요, 예, 여러분들이 기록해놨던 그 회계부서에서 기록해놓았던 많은 자료들이, 붕괴들이, 내용들이 기업회계 기준에 맞춰서 기록이 제대로 됐나 안 됐나 그거를 갖다가 지금 하다가 그게 부정적인 요소가 발견이 돼서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그걸 발견할 목적으로 회계감사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자, 지금 아까 저기 오전에 지금 제가 학원 오다가 라디오 잠깐 들었는데, 여러분들 쌍용자동차 아시죠? 쌍용자동차 회계감사했던 회계법인에서 지금 의견 거절이라는 그런 저기 평가를 이번에 했어요. 감사 보고서에다가 이렇게 써놔야지. 지난번 잠깐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회계사가, 공인회계사들이 그 회사에 그 회계 감사를 하고 의견 표현하는 건 딱 네 가지밖에 없어요. 간단한 네 글자. 첫 번째, 적정 의견. 적정 의견은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그 회사에서 회계 처리를 제대로 다 잘 했습니다. 신뢰성이 있습니다. 투자자나 회계 정보 이용자들은 그냥 이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한정 의견을 표명하는 방법이 우리 법원의 판사처럼 기업에 대해서는 공인회계사들이 그런 판사 역할을 해요. 그래서 회계 감사를 하고 만약에 한정 의견 나왔다면 얘는 저기 뭐죠? 회계 감사를 하는데 그쪽 회사에서 공인회계사들이 요구하는 자료들을 갖다가 충분히 제출을 안 해주고 시간을 끌고 그렇게 했다는 뜻이에요. 그럼 충분히 여기 회사에서 1년 동안 벌어진 회계 관리 그런 것들을 갖다가 검토할 수가 없겠죠. 지약사항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회계사들은 한정 의견을 갖다가 줍니다. 그 다음에 또는 부적정 의견. 부적정 의견에 따르면 적정하지 않다는 뜻이죠.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재무제표는 신뢰성이 없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의견, 거절. 이 네 가지 회계감사 했을 때 감사보고서에 네 가지 중에 하나를 표시하게 되는데,
적정 의견을 제외한 나머지 의견들은 무조건 얘가 회계감사 결과가 외부에 알려지면 주가는 그냥 바로 폭락합니다. 왜? 거기 투자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재무제표에 의해서 분석하고 등등해서 투자하거나 자기네 상품이나 제품 원재료들을 납품하고 돈 빌려주고 그랬는데 그게 지금 신뢰성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불안할까 불안할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조금 전에 그 얘기했던 그 어디죠? 쌍용자동차 거기 회계감사를 맡았던 회계법인에서 지금 의견 거절이라는 이걸 갖다가 지금 제시했단 말이죠. 근데 왜 그랬나 봤더니 지금 여기 쌍용자동차는 현재 우리나라 회사가 아니에요. 쌍용자동차는 지금 인도의 재벌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어요. 대주주로. 그래서 지금 거기는 외국계 회사예요. 그런데 여기를 사들였던 그 인도의 그 대재벌 회사가 여기 돈을 더 투입하는 걸 더 이상 안 하겠다고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쌍용자동차에 또 2대 주주인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돈을 빌려줬던 채권단 중에 제일 큰 은행이 산업은행이에요. 산업은행도 여기 돈을 꽤 많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지금 더 이상 돈을 줄 수가 없다. 근데 지금 요즘 자동차 전 세계적으로 팔려요 안 팔려요? 그러니까 얘가 휘청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은행인 산업은행에서도 또는 인도에 투자했던 그 사람도 계속 돈 아까워서 투자를 해야 돼요? 아니면 이 손에서 그냥 손 들고 만세 부르고 이 회사 파산시켜야 될까 고민하고 있더란 얘기예요. 자, 그렇다 그러면 지금 이 회사는 외부에서 더 자금이 추가적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거기서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월급은 계속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차는 안 팔리죠. 그럼 돈은 주주가 주인이 계속 있는 돈 메꿔야 되겠죠. 언제 얘가 회복할지 지금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뭐가 있었냐면 지난번에 제가 기본 가정이라는 말, 전제 조건이라는 말, 회계 공준이란 말을 써드리면서 기본 가정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했었어요. 하나는 기업 실체, 얘는 법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해 드렸었고요. 두 번째로는 계속기업, 계속기업은 매년 기말이 되면 거기 회사의 경영진은 책임자는 얘가 내년에 사업을 중도에 중단하거나 청산한다는 그런 게 없다면 계속 이 회사는 올해와 같이 전년도와 같이 계속 진행될 겁니다. 이런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된다 그랬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뭐 있었다 그랬었어요? 기간별 보고. 얘를 1년 단위로 인위적으로 쪼개서 보고해야 한다 그랬었죠. 근데 여기서 지금 뭐가 걸렸냐면 바로 얘가 걸렸어요. 계속기업. 지금 제 설명 들어보니까 이 쌍용자동차가 지금 계속 내년에도 올해조차도 지금 여기 회계감사한 거는 2020년도 걸 회계감사 있겠어요? 2019년도 걸 있겠어요? 2019년도는 벌써 지났죠? 그때까지는 존속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려고 하니까 회계감사를 하면서 이 회사가 올해 또는 내년까지 버틸 수 있다 없다 이걸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회계법인에서 의견을 갖다가 거절합니다 라고 나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 배울 때는 이 내용들이 한없이 지금 지루하게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이경씨가 그거 잘 봤어죠. 여러분들이 배우는 내용들은 지식상으로는 상당히 퀄리티 있는 고급 지식들이에요. 그래서 회사에서 이런 거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라디오를 듣건 TV를 보건 인터넷 매체를 보던 이런 용어들을 이런 용어들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이 알아듣는 게 너무너무 신기하게 느낄 경우가 많아질 거란 얘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던 거 여기 회계의 기본 가정이라는 것도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써드리면서 하나의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예를 쌍용 자동차로 한번 해드렸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내부 통지 제도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회사에서 지금 업무를 갖다가 보는데 우리 회사는요, 제가 이거 사인을 누구한테 받는다 그랬죠?
사인을 받는 대상자는 CEO하고요. 그 다음에 CFO 두 사람한테 받아요. 이게 또 이거 써야 되나? 이게 맞아요? 스펠링을 다 까먹었어. 몰라. CHIP인가? F인가? 그렇다 치고 지금 CEO는 Chief Executive Officer라 그래서 앞에 있는 요 세 가지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CEO라 그러고, 지금 뭐 Chief은 저기 대빵이라는 얘기잖아요. 부서장이라는 뜻인데, Executive 모든 중역들의 장이라는 뜻이에요. 관리인으로서 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거는요, Chief Finance. 파이낸스라 그러면은 재무 쪽을 담당하는 거죠. 관리자. 이렇게 해서 요거의 약자예요. 재무 최고 관리자, 그다음에 경영, 그다음에 중역,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CEO 이렇게 있는데, 이 두 사람한테 우리 회사는요 지금 내부적으로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잘 이거 재무제표를 작성을 다 했습니다. 이걸 갖다가 사인을 먼저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된 상태에서 공인회계사들이 회사에 대한 그 내부 감사를 하게 되면은, 회계 감사를 하게 되면, 지금 본인이 스스로 기업 회계 기준에서 따라서 다 했다 그랬었죠. 근데 만약에 공인회계사들이 거기서 부정적인 요소를, 부정행위에 대한 걸 못 찾아냈어. 그럼 덤태기를, 예전엔 이런 게 없을 때는 공인회계사들이 회계 감사하면서 돈 받고 그것도 못 찾아냈다, 지탄을 받게 되겠죠.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회계사들 입장에서, 아니 우리는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사람이 이것도 조사하는 건데 감추려고 작정을 하고 감췄는데 그걸 어떻게 찾아? 그럴 수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사인을 갖다 먼저 받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못 찾은 건 우리도 잘못이지만, 너 분명히 얘네 대표가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모든 것을 다 처리 제대로 했다며, 누가 먼저 거짓말한 거예요? CFO나 CEO가 거짓말한 거죠. 그 사람들이 1차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 발 빼기 위해서 이렇게 회계감사하는데, 회계감사하는 사람은 뭐든지 다 알아요? 그런 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 내부 통지제도는 이러한 내용들을 갖다가 담고 있는 것이고, 회계감사 시작하면 반드시 공인회계사, 회계법인에서 회사에다가 이거 사인 받아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내용이 이게 어떤 뜻인지부터 알아야 될 내용들이어서 설명을 해드린 거고, 나중에 실무에서 업무를 보시는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되면, 보실 때 그런 뜻이었었지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여기 내부 통제 제도에 또 다른 한 단어로 표현을 하면 뭐가 될 수 있느냐? 이것도 해드릴게요. 내부 통제 제도를 한마디로 표현하게 되면 기업의 투명성이에요. 뭐라고요? 기업의 투명성을 갖다가 제고하기 위해서 이런 내부 통제 제도를 갖다가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내부 통제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효과가 있대요. 근데 이 세 가지 효과는, 내부 통제 제도는 기업의 투명성을 올리기 위해서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첫 번째, 회사 입장에서는 자기 회사의 자산 관리하고 자산을 사용하는데 되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대요. 이게 뭔 뜻이래요? 회사는 기업을 운영하면서 부정부패, 즉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공무원들한테 뇌물 줄 수 있죠. 자기네 회사의 이득을 보기 위해서, 거기 예를 들어서 1억을 줬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벌써 앞에서 사례들이 많이 있죠. 지금 거시기에 가 있는 누구도 있고. 자, 그런 사람들한테 돈을 줬다면 회계 담당자가 그 돈 뇌물 준 거 옆에다가 뇌물 그게 쓸까요, 안 쓸까요? 그러면 뭔가 그 돈을 적정하게 쓴 것처럼 거짓으로 기록을 해야 되겠죠.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그렇게 기록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근데 뇌물 준 걸 어떻게 해? 준 걸 아니에요? 기록을 할 수가 없단 말이지. 그럼 뻥친단 말이죠. 그러면 원래 그 1억은 우리 회사에 부채를 갖거나 또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우리 회사에 필요한 그런 투자를 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어졌다면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우리 회사가 발전하기 위해서 사용한 돈이 될 수 있죠. 근데 지금 얘 그렇게 못했잖아. 그죠? 그래서 이 내부 통제 제도에 따라서 이걸 시행을 하고 있는 회사 입장에서는 얘를 내부 통제 제도를 제대로 활용을 하게 되면 위 회사의 자산이라든지 이런 게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측면이 있더란 얘기죠. 그런 거 못하게 등등 사전에 차단이 될 테니까. 됐죠? 회사 입장에서는 뭐예요? 자산의 효과적이면서 효율적인 사용 그게 될 거고, 재무제표 측면에서는 어떻게 될까? 재무제표 측에서는 이런 거 없이 정식적으로 있는 대로 다 기록이 됐으니까 업무에 저기 재무제표의 신뢰성은 뒷방 올라가겠죠. 아까 뇌물 주고 거짓을 했으면 재무제표도 그거는 신뢰성 없는 재무제표가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법규 준수 차원에서는 법이 됐던, 그 다음에 지방에 있는 많은 시행 규칙이 됐던, 조례가 됐던 그런 규칙들을 잘 준수하게 되는 회사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시험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세 가지 측면에서 내부 통제 제도를 만약에 시행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효과가 있는데 아닌 거 하나 끼워 넣겠죠. 여러분들이 일반 상식적으로 문제 읽어봐도 풀 수 있는 정도의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안 본 상태에서 문제 풀려면 골치 아프겠죠. 자, 다시 한번 내부 통제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크게 세 가지 효과가 있다. 회사 측면에서는 자산의 효율적, 효과적 사용. 두 번째, 재무제표 측면에서는 투명성 때문에 신뢰성이 높아진다. 세 번째, 법규 준수 차원에서는 모든 법을 준수할 수 있는 회사가 되기 때문에 인터널 컨트롤 내부 통제 제도를 사용하면 이런 효과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내부 통제 제도의 구성 요소는 어떤 게 있어요? 조금 전에 지금 자산을 제대로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거라 했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회사에 지금 어떤 부서에서 보편적으로 이런 부정부패가 발생할 수 있는 요소가 있을까? 그걸 먼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도 그냥 1, 2, 3, 4, 5번 써놨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얘를 이해하고 이걸 외우려면 또 머리가 많이 아파져요. 그러니까 제 설명 듣고 아, 그런 순서대로 그렇게 하는 거겠구나. 자, 그러면 우리 회사에서 가장 그 법규 준수와 관련돼서 취약한 부서가 어딜까? 어느 부서에서 공무원들한테 뇌물을 주고 다른 거 필요한 걸 위해서 돈을 갖다가 허투기 쓰고 뻥을 치고 그러는 부서가 어느 부서가 그런 요소가 강할까? 그럼 우리 꼬라지부터 먼저 알아야 되겠죠. 자, 우리 회사에는 이런 부서가 있대요. 법무부가 있고 법무팀, 그 다음에 기획팀, 회계팀, 세무팀, 총무팀, 인사팀, 마케팅팀, 그리고 또 생산, 구매, 많은 팀들이 있겠죠. 그 중에서 이러한 것들이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서는 우리 회사에서 어딘가부터 어떤 부서가 있는지부터 한번 쫙 나열을 해봐야 되겠죠. 그쵸? 그건 우리 지금 우리 회사에서는 통제 환경이라고 하죠. 우리 회사의 환경이에요. 즉 통제를 해야 될 지금 대상의 부서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쫙 본 거예요. 제가 여러 개 나열했죠. 그거 갖다 첫 단계 우리 회사의 통제 환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통제 환경 중에서 그렇게 여러 부서 중에서 어떤 부서가 그런지 평가를 해봐야 되겠죠. 리스크, 위험한 놈 어떤 부서야? 가만히 봤더니 회계부서? 회계부서가 오히려 덜 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영업부서라든지 그 다음에 법무부서라든지 기획 재무팀이 그쪽에서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여하튼 간에 그러면 기획부서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기획부서가 이러한 부정부패와 관련돼 있을 환경이 우리 회사에서 농후하더라. 그럼 첫 번째는 우리 꼬라지를 알아야 되니까 통제 환경. 두 번째는 그 환경 그 부서들 중에서
어떤 부서인지 그건 위험 평가를 해봐야 되겠죠. 위험 평가했더니 어떤 부서라고요? 기획부서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자, 그런다면은 그 기획부서에서 그 진행되는 회사 업무와 관련돼서 진행되는 모든 것들을 우리 서류에 맞춰서 또는 결제 진행 절차에 맞춰서 꼼꼼하게 다 검토를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도 안 빼놓고. 왜? 그 부서가 리스크가 제일 크니까 통제를 갖다가 많이 한다는 얘기죠. 규정대로 법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모든 게. 그러니까 업무 진행이나 이런 게 많이 좀 힘들고 버거울 수는 있겠죠. 그죠? 다시 한번 첫 번째 뭐부터 한다? 내부 통제 제도의 첫 번째 요소는 통제 환경. 그 통제 환경은 우리 회사에 지금 부서가 뭐뭐 있는지. 두 번째는 위험 평가. 어떤 부서가 제일 위험성이 있는지. 그게 이제 선정이 됐으면 세 번째는 이렇게 통제해야 되죠. 통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통제 활동을 하면 그 기획부서에서 한 달, 두 달, 6개월, 1년 지났어요. 우리 제대로 준수 다 하는데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컴플레인 하겠죠. 그죠? 뭐라고 등등등 얘기할 거예요. 그럼 그걸 또 듣는 사람 입장에서 기획부서 많이 괜찮아진 건 맞아.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네 번째 보시면 그러한 정보를 통해서 통제 활동을 통해서 나왔던 정보, 그 다음에 의사소통을 서로 또 해야 되겠죠. 의견 조율을 하다 보고서는 여기 이렇게 인정해. 그렇게 해놓고서 난 다음에는 통제 활동을 조금 강화 단계를 조금 낮출게. 그렇게 하면서 모니터링 계속 감시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끝났으면 또 돌아가서 처음부터 1년이 지났다면 다시 한번 우리 전체 부서를 쫙 나열해 놓고 이번에는 어떤 부서가 그럴까? 이걸 계속 반복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회사가 어떻게 될 때까지 투명성을 인정받을 때까지 또는 투명한 걸 지속적으로 당연히 유지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부 통제 제도를 사용하는 것이고, 내부 통제 제도의 구성 요소가 이렇게 5가지가 있다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그 밑에 보시면 이런 내부 통제 제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있더란 얘기예요. 왜요? 밑에 보면 한계라고 돼 있죠. 아무리 그런 걸 하려고 한다 손 치더라도 사람이 우리가 하는 일이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그걸 모든 것을 다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게 한계. 이런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 저런 사고 날 수는 있더란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밑에 이제 한번 더 보시게 되면 얘 지울게요. 내부 회계 관리 제도라고 되어 있죠. 자, 내부 통제 제도는요. 내부 통제 제도는 전사적으로 전 부서에서 임원이 됐던 직원이 됐던 주주가 됐던 다 함께 그것을 실천해야지 돼요. 내부 통제 제도는 전사적으로 하는 거예요. 거기에 반해서 내부 회계 관리 제도는 그 중에 일부분이에요. 일부분 뭐와 관련된 회계 처리 업무와 회계 부서만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회계 처리 업무와 관련된 내용들을 갖다가 적금을 통제한다거나 주기적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재고자산이라든지 현금이라든지 그 자산들 있죠. 회사의 재산들 주기적으로 실제 조사하고 빠진 것은 없는지 그렇게 강화를 해놨다면 아무래도 2번 벌어질 거 1번으로 줄 수 있겠죠. 그런 거하고 비슷해요. 북한하고 등등 일이 있을 때 또는 군부대에서 수비를 강화한다는 것 또는 여기 경찰서에서 치안을 강화한다면 주기적으로 자주 순찰을 하게 되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던 누군가는 2번, 3번 할 거 1번으로 1번 할 거 이러다 금방 걸리겠다라고 안 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게 바로 내부 통제제도와 내부 회계 관리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랍니다. 이해되셨겠죠? 자, 사실 제가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드렸는데 저는 내용 책 같은 거 많이 보지도 않고서도 전체적인 흐름이 왜 이렇게 되는지를 어떻게 이렇게 할까? 물론 저는 회사에서도 이 업무를 했었지만은 얘가 지금 2000년도에 미국의 엔론 사태라고 해서 대규모 회계 부정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거 많이 있었는데 그나마 최근에 기억나는 회사는 대우조선
거기서 전 현직 경영진들 구속되고 회계법인 거기 때문에 파산하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거 아직도 진행 중인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그 전에 벌써 미국에서도 엔론이라고 있다가 한번 잠깐 쳐보시게 되면 2000년대까지 30년 이내에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30대 재벌 그룹이 된 회사예요. 30년 만에. 엄청난 회사죠. 계열사가 어마어마했었어요. 그랬는데 500대 포춘주에도 막 등재되고 그랬던 회사였었는데 얘가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흔히 사용하던 방식인 문어발 기업 확장 이걸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회사가 무너지게 되면 지주회사 같은 거 줄줄이 도미노로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럼 그 회사에 투자해놨던 많은 투자자들이 있을 것이고 회사에다 자기 납품하고 근무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대규모로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 회사를 매년 회계 감사를 했던 회계법인 이름이 아더 앤더슨 아더 앤더슨이라는 회계법인이에요. 근데 이 회계법인이 세계 3대 메이커 중에 하나였던 어마어마하게 큰 회계법인이었었어요. 근데 얘로 인해서 얘도 마찬가지로 쫄딱 망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몇 년도였었더라? 1995년도인가 96년도에 그 아더 앤더슨 회계법인에 지금 한 6개월 정도 근무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회사가 이렇게 망할 수 있다는 거라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우리 국내에서 3대 법인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3대 회계법인 중에 하나인 규모가 어마어마한 그런 법인이었는데 그 사태로 인해서 파산했어요. 뭐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런 사태를 갖다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미국에 있는 상원 의원, 그다음에 하원 의원 한 명씩이 회계 투명성을 위해서 기업에서는 반드시 이런 걸 준수하고 지켜야 된다. 그래서 법안을 제출했답니다. 근데 이게 통과됐어. 한 사람의 이름은 사빈이라는 사람이었었고요. 또 한 사람 하원인지 상원인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옥슬레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이 법안을 제출해서 그 법이 통과됐다 그래서 걔를 사빈 옥슬레이법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기업회계의 이 인터널 컨트롤 내부 통제 제도를 갖다가 처음 미국에서 만들게 된 배경이었어요. 미국에서 이런 거 시행하니까 전 세계 각 국가에서 이런 거 시행해서 나쁠 게 있다 없다. 기업의 투명성을 위한 거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니까 당연히 다 따라서 너도 나도 다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얘가 이렇게 시행하게 됐던 것이랍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던 이 문제가 제가 2000년대 시험 볼 공인회계사 여기 논술 문제였었어요. 요게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있지도 않은 거라서 되게 낯설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하니까 그래서 왜 이런 것들이 나왔는지 뭘 목적으로 하는 건지 그런 것들을 제가 그냥 보기만 해도 금방 알았던 이유가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던 내용이었답니다. 자, 내부 회계 관리 많이 하는 것들은 윤리 강령. 그래서 큰 규모가 있는 회사들은요 직원들의 윤리 강령이라는 걸 항상 배포하고서 신입 들어오게 되면 다 그거 숙지하고 다 봤다는 거 사인 받고 합니다. 왜? 거기다 읽어보고 그렇게 지키겠다고 사인을 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걸 지키지 않았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바로 거시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일단 여러분들 회계 1급 교재인 여기 FAT 1급 회계 실무에서 이런 부분을 일단 마무리 졌고요. 이 교재에서 더 필요한 거는 아까 이경씨가 물어봤나? 부가가치세 저희 시간 물어봤나? 부가가치세는 우리 실기 끝나고 나서 이론으로 이 교재 마무리 설명 또 해드릴게요. 지금 이 교재에서 뭐만 남았다고요? 부가가치세만 남았어요. 이론은. 자, 됐습니다.